여포를 얻은 동탁의 위세는 대단했다. 적어도 낙양성 안에서는 동탁에 대항할 만한 무력은 없었다. 동탁은 소재를 폐위하고 겨우 9살인 진류왕 협을 새 황제로 세운다. 그가 후한의 마지막 황제가 되는 헌제였다. 날이 갈수록 동탁의 횡포는 심해졌다. 권세란 얻기보다 지키기가 힘든 법이다. 동탁은 권세를 얻는 과정에서는 그럭저럭 책략가의 흉내를 내었지만 지키는 데는 너무도 부족함이 많았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창칼로 메우려 드니 내외로 파탄이 오지 않을 수 없었다. 안으로는 정관과 오구처럼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이들이 있었고, 밖으로는 원소가 세력을 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원소는 군사를 기르면서도 동탁의 동정을 살피는 데 힘을 쏟았다. 낙양성 안에서 호응할 세력이 필요해서였다. 원소가 생각하기에 대신들 가운데 사도 왕윤이 그 세력의 중심인물로 적합했다. 그래서 원소는 왕윤에게 함께 동탁을 없애자는 밀서를 보낸다. 왕윤은 그 편지를 받아보았으나 마땅한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왕윤은 생일을 핑계로 집에 조정 대신들을 초대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하며 통곡하니 다른 대신들도 따라 통곡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조조가 큰 소리로 웃었다. 왕윤이 조조에게 그 까닭을 묻자 조조는 사람들이 모여 밤낮으로 울고만 있다고 동탁을 죽일 수 있느냐며 되물었다. 조조의 물음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왕윤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조조는 웃음을 그치고 정색하며 자신에게 왕윤이 가지고 있는 칠성보도를 빌려주면 동탁을 죽이겠다고 답했다. 당시의 조조는 동탁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동탁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처음에 동탁이 대권을 잡았을 때 조조 역시 원소처럼 자신의 근거지로 돌아갈 생각을 했었지만 한번 권력의 중심권에서 벗어나면 다시 편입되기 어려운 것이 권력의 속성이란 걸 정치 감각이 밝은 조조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동탁 쪽에서 먼저 조조에게 접근하여 조조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도 조조가 낙양에 머물게 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지략이 뛰어나지 못한 동탁이 보기에도 조조의 능력이 돋보였던 모양이다. 동탁은 무장의 여포가 있으니 모사로 조조를 얻으면 천하에 두려울 게 없다 생각했다. 그런 동탁의 생각을 알게 된 조조는 원소처럼 드러내놓고 저항하지 않고 자기 뜻을 숨긴 채 동탁을 섬겼다. 그 결과 갑옷을 입지 않고 병사들의 호의가 없으면 집 밖으로 나서지 않는 동탁의 침실까지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었다. 조조의 뜻을 알게 된 왕윤은 칠성보도를 조조에게 주었다. 칼을 받아 든 조조는 잔에 남은 술을 마시자마자 몸을 일으켜 여러 대신에게 작별을 구했다. 다음날 조조는 왕윤으로부터 받은 칠성보도를 차고 동탁의 부중으로 갔다. 마침 동탁은 평상의 비스듬히 기대에 쉬고 있는 중이었다. 곁에는 여포가 칼을 찬 채 서 있었다. 동탁이 왜 이리 늦었냐며 조조에게 물었다. 조조는 자신이 타고 온 말이 시원찮아 걸음이 느리다고 답했다. 조조의 말을 들은 동탁은 조조에게 선심을 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포에게 서양에서 온 좋은 말을 하나 골라 조조에게 주도록 했다. 원칙대로라면 바깥 사람이 있으면 동탁의 곁을 뜨지 않고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동탁이 아끼는 조조라 별 의심 없이 여포는 자리를 비웠다. 조조는 홀로 남은 동탁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그러나 동탁도 뛰어난 무장이었기에 함부로 칼을 빼들 수는 없었다. 기회를 보고 있는데 몸이 무거운 동탁이 오래 한 자세로 있을 수가 없어 몸을 완전히 누우며 벽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기회라고 생각한 조조는 급히 칼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막 찌르려고 하는 순간 동탁이 획 하고 몸을 돌렸다. 벽에 있는 큰 거울에 조조가 칼을 빼들고 다가오는 모습이 비친 것을 본 까닭이었다. 동탁이 무얼 하려고 했느냐고 물으니 조조가 칠성보도를 앞으로 내밀며 좋은 칼을 구해 승상께 바치고자 한다고 답했다. 동탁이 엉겁결에 그 칼을 받아 살펴보니 과연 보기 드문 보도였다. 때마침 말을 골라놓고 들어온 여포에게 그 칼을 맡겼다. 조조는 황급히 칼집을 끌러 여포에게 넘겼다. 그렇게 조조의 천연덕스러운 처세에 동탁도 별 의심 없이 말을 보러 조조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여포가 골라온 말은 썩 훌륭했다. 조조는 다시 한번 동탁에게 감사하며 시험 삼아 타보고 싶다고 했다. 조조가 진심으로 자기가 준 말을 마음에 들어 하자 동탁도 기쁜지 흔쾌히 승낙했다. 안장을 얹은 조조는 동탁의 눈앞에서 태연히 말을 끌고 승산부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대문에 이르기 무섭게 날등에 뛰어오르더니 급하게 채찍을 휘둘러 동남으로 바람같이 달렸다. 조조가 승상부를 빠져나간 뒤에 여포가 동탁에게 조조의 행동이 수상쩍다고 말했다. 동탁도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조조의 태도가 워낙 태연해서 반신반의했다. 이때 이유가 들어와 조조의 일을 들었다. 이유가 잠시 생각해보니 지금 낙양에는 조조 말고는 그의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유는 지금 사람을 보내 조조를 불러보라고 동탁에게 말했다. 만약 급히 달려온다면 진짜 칼을 바친 것이고 오지 않으면 동탁을 죽이려 했다는 뜻이 된다고 했다. 동탁이 이유의 말이 옳다고 여겨져 즉시 사람을 보내 조조를 불렀다. 그러나 심부름 보낸 사람이 돌아와 조조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승상의 명을 받들어 급한 공사를 보러 간다며 동문을 나갔다는 관리의 말을 전했다. 화가 난 동탁은 즉시 조조의 모습을 그린 화상과 함께 공문을 내려 조조를 잡아들이도록 했다. 한편 낙양성을 빠져나온 조조는 진류 땅을 향해 나는 듯 말을 몰았다. 그의 부친 조승은 조조의 권유로 처음에는 고향인 초연으로 내려갔으나 그곳이 마땅치 않아 재물과 식솔들을 진류 땅으로 옮겨 일가의 근거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조는 한을 위한 노력은 이것으로 마지막이라 생각했다. 남은 것은 온갖 야심가의 무리와 주인 없는 천하를 다투는 일뿐이니 이제부터는 대의도 충성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리라고 다짐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